유럽에서는요, 젤렌 중에서 TPO가 있는 성분은 판매 중지된 건 뭐 기본이고요. 동물한테 먹여봤더니 생식기 이상이 생긴 거예요. 충분히 침투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엄청난 연구 나왔거든요. 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유방암 검질 가능성이 높더라. 염색 파마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유럽이 젤레의 성분인 TPO를 강력하게 금지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저거 사실 얼마 안 된 일이고요. 지금 올해 중순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럽에서는요, 젤렌 중에서 특정 성분 TPO가 있는 성분은 일절 판매 중지된 건 뭐 기본이고요. 보통 중지하더라도 뭐 유예기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뭐 내년부터 생산 금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너무 강력했어요. 그냥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것도 다 회수해라. 절대 더 이상 유통되면 안 된다. 그럼 전문가용은 괜찮지 않습니까? 전문가고 뭐 어떤 전문가서 써도 안 된다 라고 너무 강력하게 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그런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어요. 유럽에 위원회가 있는데 최고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그럼 당연히 독성 결과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그 TPO라는 저 성분 가지고 동물한테 먹였습니다. 먹여봤더니 생식기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생식기. 자, 그럼 이 결과 가지고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위험하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아니 이게 젤리에 바르는 건데, 근데 아니 먹는 섭취 독성 가지고 금지시켜? 뭔가 이상하죠. 그러면 그 위원회 사람들은 바보여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나름 최고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전문가들 의견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TPO라는 성분이 피부에 침투에 들어갈 수 있다. 실제 TPO만 바르면 침투에 들어가요. 충분히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먹었을 때 저 정도 독성이 있다면 이게 발랐을 때 침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성분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젤렌의 성분이 총 종류가 많거든요. 여러 성분이 같이 들어왔을 때 어떤 복합 독성이 나타날지 알 수가 없으니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자. 그래서 TPO가 들어간 거는 다 금지하자라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럽은 이렇게 늘 선제적이에요. 선제적 조치에 늘 최고 1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제 금지하자 한 거고, 현재 영국조차도 내년에 바로 이제 영국이 유럽 연합 탈퇴했잖아요. 근데도 항상 유럽이랑 항상 궤를 좀 같이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그런 경우가 나오면 영국도 보통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내년에는 이제 금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PO는 젤레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성분이며 왜 대체하기가 어려운 물질인가요? 일단 TPO라고 하는 거, 일단은 이거는 어떤 역할이냐면, 저희는 저거를 광개시제라고 부릅니다. 광개시제. 빛을 받았을 때 뭔가 게시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빛을 받아서 여기서 무슨 라디칼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을 이제 유도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딱딱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광개시제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이 TPO 성분에 대체제도 당연히 있습니다. 대체제도 있어요. 근데 왜 TPO를 사람들이 다 업계에서 좋아하냐면 너무 성능이 좋아요. 성능 좋고 값도 쌉니다. 왜? 이미 대량 생산 체제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싸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싸고 성능 좋아.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이 구독자님들이 집에 혹시 젤레 제품 갖고 계시다면 성분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TPO라고 적혀있는 걸 흔하게 발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생식 독성이 확인됐는데 이 결과를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 이건 지금 현재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저도 제 개인적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동물 실험 결과는 과량 먹었을 때 나온 결과였고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게 피부 속 침투 들어갔을 때 향후에 복합 독성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조심하자는 거고, 제가 이제 저도 나름 이 화학 전문가로서 한번 생각을 했는데, 과연 저도 우리나라 위원회에 많이 들어간다면 금지하자고 말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과학적 근거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 가지고서 이걸 금지해야 될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 TPO가 들어가는 양을 따져봐야 되고요. 우리가 발랐을 때 그 안에 존재한 TPO 양을 봐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가 과연 이게 시간이 굳잖아요. 굳기 전에 이 침투 들어가는 양을 봐야 되는데, TPO가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TPO가 다른 성분 같이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안정하게 있어요. 딴 거랑 다 둘러싸여가지고. 그럼 진짜 이 TPO 자체가 흡수되는 걸 경우수를 따져보면 정말 너무 초극미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과학자로, 저도 위험하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이게 정말 저 정도 데이터 가지고 정말 금지할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물론 제가 2025년 12월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나중에 또 이게 연구가 많이 될 거거든요. 보나마나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면 또 별의별 독성가 나올 거 아니에요. 피부를 통해서 흡수된 양이 알고 보니까 동물 실험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더라. 그런 것도 나올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TPO를 금지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저는 좀 어떻게 당부드리고 싶냐면 너무 자주 하지 말자. 여기 자주라는 거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만 하자. 그 정도면 저는 나중에 어떤 결과 나오더라도 실제 저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위험성은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신다면 노출량, 노출 횟수 측면에서 너무 적어서 설령 유입된다 하더라도 그 양은 너무 초금밀량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과 달리 한국이나 미국은 아직 규제하지 않는데 이런 국가별 판단 차이는 왜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독성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어떤 판단의 기준인데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금 저 정도 섭취 독성 결과만 가지고 그것도 과량 먹었을 때 나온 결과만 가지고 피부에 바르는 걸 과연 금지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유럽은 굉장히 좀 앞서서 선제적으로 늘 좋지 않은 경향이 있어요. 늘 그랬습니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대부분 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안전만 놓고 보면 유럽대로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왜냐면 유럽은 만일의 경우를 다 따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극밀량이지만 다른 것도 같이 들어오는데 그거로 인한 복합 독성들 이런 건 충분히 연구된 바가 없고 향후에 그게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정도 그래도 생식 독성계가 나온 거라면, 몸에 들어왔을 때 독성이 일어났던 거라면 애초에 몸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유럽은. 예, 그래서 유럽은 늘 아무튼 최고로 가장 좀 앞서서 선제적인 나라다, 이렇게 연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일 아트를 하고는 싶지만 걱정이 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나온 결과로 TPO를 규제해야 된다, 또는 TPO가 들어간 젤네일은 판매 금지해야 된다, 그 정도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고요. 워낙에 들어있는 양이라든지 양도 적고 그것이 또 되게 안정화돼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 싹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고, 그리고 들어온 양이 온다 하더라도 너무 초금량일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데이터만 가지고서 현재 뭐 금지해야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자주 하지 말자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여기 자주라는 건 뭐 1, 2주에 한 번씩 하는 것들, 그 정도 아닌 것 같고 두 달에 한 번 정도, 많아야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전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마약이나 염색약은 어떤가요? 피부에 더 직접적으로 닿아서 위험할 것 같습니다.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염색약 논란이 한 번 다 있었어요. 뭐냐면 2019년에 엄청난 연구가 나왔거든요. 뭐냐면 염색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유방암 걸릴 가능성이 높더라, 이런 연구가 나온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2019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그 논문을 분석해 봤어요. 거꾸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걸로 결론 내릴 수 없다. 왜냐면 유방암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 사람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는 사람 가지고 해버리면 이게 유전에 의한 건지 과연 진짜 염색약 때문인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그렇게 그냥 훈훈하게 그냥 마무리돼요. 그러다 갑자기 2022년이 됩니다. 2022년에 또 어떤 충격적인 논문이 나오냐면 스트레이트 파마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궁암 걸릴 가능성이 높더라, 그런 것도 또 연구가 나온 바가 있어요. 또 난리가 나죠. 그 난리가 나서 이제 스트레이트 파마하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고, 그런데 저는 그 논문에서 뭐라고 판단하냐면요, 일단 스트레이트 파마 자체가 영향을 직접적으로 줬다기보다,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스트레이트 파마를 많이 한다는 게 뭐죠? 평소에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아무래도 이것저것 더 많은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화학약품을 더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프레이를 뿌리다 더 많이 뿌리겠죠. 그걸 또한 더 많이 흡입하게 됐을 것이고요. 또 화장품도 더 많이 바를 것이고, 실제 참고로 화장품을 많이 바른 사람일수록 천식이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런 연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케미컬에 더 많이 노출된 사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파마만의 원인이라 단정 지을 수 없는 논문이긴 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뭔가 참고할 만한 논문이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색 파마약 논란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은 있는데, 저는 항상 당부드리는 게 있어요. 염색 파마약에 대해서 딱 두 가지, 그냥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두피에 닿는 거를 최소화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면 이런 얘기였어요. 아니 두피에 안 닿고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도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가끔 두피에 그냥 당연히 좀 닿을 수는 있죠. 근데 바르면서 빗질을 하면서 바르잖아요. 그래서 거의 찍어 누르듯이 하시는 분들을 봐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찍어 누르듯이 두피를 거의 막 긁듯이 빗으로, 그런 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파마 염색약을 직접적으로 두피에 넣고 찍어 누르듯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흡수되는 게 실제 있고요, 일부는. 그렇기 때문에 두피에 닿는 확률은 최소화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 뭐냐면 바로 환기입니다. 혹시 집에서 하신다면 창문을 확실히 두 개 열어놓으시고 순환이 잘 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다들 파마 염색할 때 그 퀴퀴한 냄새 다 맡아보셨잖아요. 그런 휘발성 유기화물들이 대부분 다 몸에 안 좋은 것들입니다. 대부분 다 몸에 안 좋아요. 심지어 그 뭐 1군 발암물질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포름알데히드가 들어있는 경우도 많고, 그게 상온에서 기체 상태예요, 포름알데히드. 그래서 시간이 나와요. 뿜어져 나오면 그걸 다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안 좋고요. 그래서 결론은 가장 위험한 분들은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수시로 그런 걸 계속 하루 종일 매일 계속 맞고 사시니까 제일 안 좋고요. 근데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늘 환기를 잘 하셔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뽑으신 최악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저는 이제 많은 분들 제가 이제 방송하다 보면 아우 강 교수는 뭐 먹고 살아요 이런 질문도 참 많이 받는데요. 저는 한 번도 어떤 특정 음식을 지칭해서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사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 하나만 피하면 된다 이거보다 기본적으로 뭐가 위험한지를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거 하나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구운 거 이 딱 네 가지 이거를 저도 좋아하지만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딱 그거 딱 네 가지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구운 거를 최대한 섭취 양을 줄이자. 얼마 이것도 사실 맛있어요. 근데 이거를 맛있지만 별미로 가끔씩 먹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장수촌 사람들 있잖아요. 전 세계 장수촌들 있잖아요. 장수촌 사람들에 관련된 영상이나 자료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난 그분들 뭔가 대단한 걸 먹는 줄 알았어요. 정말 대단한 걸 거기서만 나는 뭔가 기가 막힌 걸 먹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자세히 보면 그들 영상이라고 딱 보잖아요. 나쁜 게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나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 먹은 게 아니라 나쁜 걸 안 드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의식적으로 나쁜 걸 피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식습관 자체가 보면 되게 정갈해요. 음식들이 아까 말한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구운 비율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제가 봤던 자료 영상에서 거의 찾기 힘들 정도로 그냥 나물 그냥 적당히 무쳐 드시고 그냥 국 끓이는 정도 그냥 끓이는 거 그냥 끓이는 정도 끓여봤자 100도에 크게 안 넘어가거든요. 그냥 그 정도 온도에서만 열을 가하고 아니면 데치거나 그냥 그렇게 드시더라 이거죠. 고기도 드세요. 심지어 고기도 드시는데 굽는 고기를 거의 안 드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적당히 삶아서 적당히 양념해서 먹는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정갈한 음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말 이래서 오래 사시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아우 건강은 다 유전이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키나 장수촌 보면서 그 생각이 완전 잘못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게 일단 오키나 장수촌 지금 명성 날리던 시기에 사람들 보면 그분들이 특별한 유전자가 있어서 오래 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끼리만 모여 산 건 아닐 거야. 특별한 유전자들 사람들끼리만 모여 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되게 오래 살았죠. 100세 이상들이 흔했으니까 그 당시에. 근데 희한하게 그분들의 자손들 그 명성 날리던 시기에 그 자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오키나 장수촌 명성을 다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은요 지금 막 각종 성인병을 달고 살아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낮아졌어. 심지어 그 세대는 말이 안 돼요. 부모가 막 유전 때문이면 부모가 오래 살았으면 자녀도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데 아니더라 이거죠. 성인병 달고 살고 오히려 수명도 짧아지더라. 왜 그러냐면 그 후손들은 식습관이 완전 변했더라고요. 신기했던 게 그분들 자손들 봤는데 거기가 유명해지면서 각종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뭐 이런 것도 많아졌고 식습관이 완전 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덩치들도 일단 달라졌고 기본적으로 성인병 달고 사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물론 유전도 중요하겠지만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래서 결론은 좋은 걸 뭔가 찾지 마시고 저는 이런 말씀드려요. 그냥 나쁜 것만 좀 줄이시면 나머지는 다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구운 거 튀김 뭐 엄청 고온에서 막 탈 때까지 굽고 그리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이런 말들이 되게 막 불쾌하시고 불편하다 생활하기 불편 어떻게 이걸 다 따지고 뭐 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평소 식습관은 소식하시게 되면 아무리 안 좋은 거 드셔도 그것도 적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모든 위험성은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식을 생활하시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과부라 화합물은 왜 몸에 쌓이는 독이라고 불리나요? 사실은 지금 과부라물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슈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 잘 사는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나라가 어딘 것 같으세요? 이런 안전에 대해서. 바로 유럽입니다. 상대적 관대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으세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오히려 되게 관대해요. 뭐든지 약간 규제가 좀 관대해요. 왜냐면 자유주의 끝판왕인 나라다 보니까 다만 문제 생기면 다 책임져. 이게 원칙입니다. 미국에.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그 관대한 미국조차도 최근에 저 과부라물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어요. 얼마나 강화했냐면 적어도 먹는 물에서만큼은 과부라물이 안 나오게 하겠다. 그동안 나왔다는 얘기가 거꾸로 얘기하면 그 정도로 이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연구 결과가 쌓이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막 연구 결과가 쌓이고 있는데 이게 몸에 들어왔을 때 안 빠지는 거죠. 안 빠지고 체내에 쌓인다는 거죠. 계속. 심지어 과부라물 종류가 등록된 것만 몇 개일 것 같으세요? 등록된 종류만 4,000종이 넘습니다. 4,000종. 종류가 4,000개가 넘어요. 등록된 것만입니다. 등록된 것만. 그러니까 그거 등록된 거 써도 불법이 아니에요. 산업 현장에서는. 근데 거꾸로 다시 한번 한번 가볼게요. 이걸 왜 이렇게 사람들이 회사에서 많이 쓰냐 산업 현장에서. 뭐 각종 전자제품 내부에서 쓰이고요. 뭐 옷에도 쓰이고 왜 이렇게 많이 쓰냐면 되게 안정해요. 안정하면서 방수 능력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코팅제를 쓰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수 잘 되는 옷들 있죠. 옷들이라든지 뭐 카페트, 뭐 소파, 전자제품 내부도 막 수분에 강해되잖아요. 잘 안 젖게 하고 막 이런 코팅제로서도 많이 쓰게 되고. 그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겠죠. 달 폐수를 통해서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겠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 과불암물 중에서 어떤 거는요, PFOS라는 게 있습니다. PFOS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몇 년일 것 같으십니까? 대략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찍어보세요. 5년입니다. 약 5년 걸려야 절반 줄어들어요. 또 5년 지나야 절반 줄어들어요. 또 5년 지나야 절반 줄어들어요. 그 사이에 우린 또 계속 들어와요, 몸에. 맞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계속 쌓이면서 문제 일으키는 게 이제 명확히 드러나니까 그 관대한 미국조차도 지금 엄격하게 규제를 하려고 규정을 다 바꿨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도 분해가 잘 되고 배설 잘 되면 아무도 신경 안 쓰겠죠. 근데 이게 잘 달라붙어요. 여기저기 잘 달라붙어서 계속 쌓이더라. 이게 너무 명확히 밝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아직 이게 이슈화가 안 돼가지고 잘 모르세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PFAS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음식이 수산물이라고 하는데 왜 하필 생선인가요? 사실 이건 제 추정이 아니고요. 정부 공식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나와 있냐면, 우리가 저런 과불암물에 노출되는 원인 1위가 무엇이냐? 바로 식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먹는 걸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음식 종류 크게 4종류가 있거든요.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이 4종류가 있는데 압도적 1위가, 그러니까 오염도가 높은 게 바로 수산물이라는 거죠. 정부 공식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폐수를 버리는데, 폐수는 버리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폐수는 당연히 희석해서 버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게다가 우리 생활하수, 우리 피디님도 아마 집에 아웃도어 의류 있으시죠? 거기에 당연히 과불암을 쓰입니다. 그 세탁할 때만 조금씩 빠져나와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죠?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 바닷속에 계속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바다라는 게 뭐냐면, 시간 지나면 증발하잖아요. 물이라는 건 H2O만 날아가요. 과불암물은 안 날아갑니다. 그럼 계속 오염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농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럼 거기에 서식하는 수산물이 오염이 안 되면 더 이상한 거겠죠. 그래서 당연히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과불암물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 다음 더 충격적인 거는, 이게 과연 바다라고 하는 게 순환되니까 다 똑같을 것 같지만 지역에 따라 수산물의 오염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당연히 완전 시간이 지나면 일정의 농도가 균일해지겠지만, 오염원이 육지잖아요. 육지에 가까이서 채취한 수확한 그 수산물의 농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가 어디죠? 중국, 베트남, 한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죠. 유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가 아닙니다. 제조업이 별로 발달 안 했어요. 거의 다 수입하자, 이것저것 공산품들을. 실제 유럽에서 근처에서 수확한 수산물과 우리나라에서 수확한 농수산물을 비교해 봤더니 농도 차이가 너무 심했습니다. 검출도 다르고 농도도 다르고, 확실히 더 검출이 높아요. 우리나라 수산물은 한 80%에서 그냥 다 검출됩니다. 과분을 검출되는데, 그때 어떤 특정 과분하면 유럽 같은 거 뭐 20%밖에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이에요. 오염도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확실히 지역에 따라 차이도 심한 것도 현실이라는 거 꼭 참고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생선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는데 PFAS 노출을 줄이면서 먹는 방법이 있나요? 참고로 저 생선을 먹습니다. 참고로 저도 수산물 좋아하고요, 참고로. 근데 좋아한다고 많이 먹는 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수산물 같은 경우는 좋아하지만 가끔씩 먹는 별미를 먹는 편입니다, 참고로. 근데 먹긴 먹고요. 먹는다면 저는 주로 끓입니다. 끓이게 되면, 뭐 탕 있잖아요. 뭐 동태탕이나 뭐 탕들 있잖아요. 끓이게 되면 팔팔 끓이는 과정에서 그 잔류하게도 뭐 중금속뿐만 아니라 과부하물들이 조금씩 물 쪽으로 넘어와요. 다는 안 넘어옵니다. 근데 일부 확실히 그 저감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실제 넘어오고요. 그래서 끓인 상태에서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식습관. 제가 뭐 수산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좋은 성분도 많거든요. 실제 그런 연구도 있어요. 너무 과하게 먹지 않는다면 실제로 뭐 중속 측면에서 봤을 때 수산물을 소량 먹어주는 게 좋다라고, 그런 연구가 실제 있어요. 왜냐면 그 안에 좋은 불포화지방산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과하면 안 좋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하게만 안 드시면 좋겠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PS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먹으면 왜 위험하다고 보시나요? 참고로 이거는 정부에서조차도 우리가 뭐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다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거면 전자레인지 가능하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소재 보면 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PPP라고 적혀있어요. 근데 PS라고 적혀있는 거는 절대로 정부 식약처에서도 전자레인지용이라고 지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바로 이 PS 같은 그 플라스틱은, PS는 폴리스타이렌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잔류하고 있는 스타이렌 성분들이 있어요. 반응 안 하고 있는 것들인데 뜨거운 물 담게 되면 이 스타이렌 성분이 좀 용출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필요가 없는 그런 스타일을 같이 먹는 거거든요. 당이 몸에 해롭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뜨거운 거 닿는 과정에서 우리가 긋게 되면 또 PS 미세플라스틱이 또 과량 검출되게 되는데, 특히 PS 관련된 미세플라스틱 연구가 정말 많이 됐어요. 가장 많이 됐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이 됐는데, 이 PS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노출될수록 이런저런 암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떤 파킨슨병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면 드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석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항상 이런 여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다양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공포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그냥 담배 연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담배 연기가 안 좋다는 걸 아시잖아요. 아니까 최대한 안 맡으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영원히 안 맡고 살 수는 없죠. 길 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맡게 되잖아요. 하지만 위험한 걸 알면 최대한 안 맡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제가 들려드린 말씀들에 대해서, 정보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런 게 위험한 거야? 그러면 최대한 노출을 줄여야 되겠군.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또 제가 홍보 하나 하자면요. 제가 여기 그 회사인 트래픽 몬스터 회사와 여기서 만든 출판사와 어떤 책 계약을 맺고 책을 하나 출간하게 됐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출간될 것 같은데요. 책 제목이 당신의 몸이 위험합니다. 이런 책인데요. 그동안 제가 여러 유튜버 채널이나 제 개인 채널에서 했던 얘기들을 좀 읽기 편하시게, 또 글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글로 정리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책이고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마 전국의 도서관에 3,000개 정도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전국 도서관에도 납품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도서관에서 편하게 빌려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또 궁금한 내용들 보고 있으시면 이런 유튜브 채널 댓글 남겨주시면 나중에 저희 PD님이나 이런 작가님이 그 내용 질문들을 보시고 또 다음 주제로 아마 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